녹화할 때마다 이거 맞추는 게 제일 참 그렇습니다. 힘들게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제작진 고생이. 자,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 네, 한 방에 그냥 전차를 날려버리네요. 말 그대로 원샷 원킬이네요. 원킬. 이야. 오늘의 주제 보병의 필살기 1탄 전차의 심장에 꽂는 자 미사일. 자 바로 대전차 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 카스피해 부근의 그 실전 양상을 보면 막 드론이 막 탱크 잡고 막 그러는데 네. 보병의 대전차 무기 이거 뭐 유의미한 내용 좀 있겠습니까? 너무 올드 스타일 아닙니까? 전 MC가 본게임 4년 차가 되더니 네. 전장의 흐름까지 다 간파하시고 얘기를 하네요. 어디서 그 말씀을 네. 하신 건데 제가 뭔 말을 했길래 그 전장의 흐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방송하는 사람한테 하산 이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예, 혼자 안 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손에 손잡고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작년 9월에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은 군사 강국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아르메니아가 사실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기갑 부대는 지상군 전력은 아제르바이잔보다 강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그걸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가지 드론들이 아르메니아의 뭐 장갑차, 전차 이런 차량 그다음에 그 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무력화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독자적으로 그런 무인기를 만든 게 아니고 이 터키에 보면 바이락타르 TB2라고 무인 공격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리퍼처럼 무인기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달아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 터키제를 수입한 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하피투라고 자폭형 무인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래서 거의 근래에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을 받은 거죠. 아니 수십억 뭐 이렇게 뭐 100억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탱크가 드론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막 그냥 완파돼 버리더만요. 그렇죠. 예. 드론이 이제 정말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에 따라서 또 뭔 얘기도 나오냐? 이제 전차가 지상군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왕자라고 불렸는데 이제 전차 시대도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드론이 그렇게 세지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지상 또 진격의 탱크 또 이걸 빼면은 또 밀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없으면 어떻게 또 지상전을 얘기하겠습니까? 있어야죠. 예.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 40여 년 전에 그 4차 중동전, 73년 4차 중동전에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드는데 그때 이스라엘군이 이제 계속 중동전에서 이겼잖아요. 이게 이제 자만하고 있었는데 이집트군한테 이스라엘 전차들이 몇백 대가 파괴당해서 거의 괴멸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집트군이 썼던 게 뭐냐면 많이 얘기했던 RPG-7, 네, 알라유슬봉이라는 RPG-7, 그다음에 H-3라는 사가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에서 그냥 전차 수백 대가 무력화되니까 야 이제 전차 시대는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전차는 일단 지상군의 왕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차 시대 갔다고 뭐 단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전차는 취약한 점이 있지만 계속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상군 무기 중에 화력이라든 기동력, 방어력을 갖춘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무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보병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차 때려잡는 무기가 당연히 또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야죠. 그러니까 무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작용과 반작용, 창과 방패 그에 의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전차 무기도 필요하고 발전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대전차가 뭐 1차 대전 때 탱크 처음 나오고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첫 대전차 그 사례가 나오려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전차를 등장시키잖아요. 네. 그때 전차 보면 뭐 이렇게 지금 탱크랑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답이 없었죠. 그냥 뭐 쇠로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뭐 깔아뭉개고 기관총 쏘고 그래서 독일군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대응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대전차 소총 그리고 뭐 총류탄, 고폭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심지어 수류탄이라든가 5만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차를 상대해야겠다 보병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결국은 대전차 유도 무기까지 등장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1973년에 이제 제4차 중동전에서 네. 그게 아주 빛을 발했죠. 이제 이집트군이 이스라엘군을 격파를 하면서 전차 200대를 파괴를 했는데 200대요? 20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도 사람이지만 200대 뭐 하면 너도 그게 와, 여의도 광장도 안 되게 꽉 차지 않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그걸 다 깼어요. 200대. 그러니까. 또 이제 미사일 하나에 당한 것만 그 정도 됐던 네.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AT-3 세그 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200대를 격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4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입은 인명 피해의 절반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했었죠. 네. 이렇게 전차 잡는 미사일, 소위 그 대전차 미사일. 아 근데 진짜 전차 잘 잡는 녀석, 제대로 잡는 녀석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랑하는 국산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네. 바로 현궁인데 현궁. 이 현궁이 몇 년 전에 정말 세계적으로 뜬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현궁이 이제 발사되는 모습인데 이 사우디군이 이제 후티 반군을 향해서 쏜 모습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죠? 와. 그리고 화염이 14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더 빠를 거 아니에요, 탱크보다. 더 빠를 수 있죠. 예. 바퀴 달린 차량형 차량이기 때문에 예. 무한궤도 달린 탱크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이 영상이 몇 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거는 오토바이, 와, 오토바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죠. 네. 작은 작고 편인데, 작죠. 예, 네. 예. 바이산 뒤로 이게 사라진 다음에 명중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현궁이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이런 무기가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사우디도 추가 구매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UAE 같은 나라에서도 네. 이 현궁에 대한 강력한 구매 의향을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현금 바이럴이 됐는데 우리가 올린 거 아니죠? 그렇죠. 업체가 올린 거 아니죠? 네. 사우디 쪽에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게 영상이 올라온 건데 네. 이거 아시지만 이 전 세계에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좋게는 이 미사일을 만든 엘사, 예. 넓게는 우리나라 방산이 다 뜬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영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정말 알려진 대로 위력이 대단한데 뭐 천궁, 해궁, 비궁, 궁 시리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K방산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현궁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궁이란 이름이 예. 이 현자가 햇볕 뭐 이런 빛 중에서도 그래서 햇빛 화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햇빛 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스마트한 유도 무기라는 의미에서 현명한 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영어 이름은 레이볼트. 레이는 빛이고 볼트는 이제 큰 화살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날아갈 때도 양옆으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활의 깃 모양을 연상케 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뒤로 나가는 게 양옆으로 불이 이렇게.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거 어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화살에 붙어 있는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줘서 이제 더더욱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7년에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하에 개발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LIG 넥스원이 되게 된다니까요. 그 방산업체가 언제 홍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얘기해야지. LIG 넥스원이라고요? LIG 넥스원이 네. 미사일의 체계 종합하고 생산을 맡아서 2015년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연구 개발비로는 1,500억 원이 투입이 됐고 2017년 5월에 첫 생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전방부대하고 그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가 됐고요. 현궁은 이제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통상 대대 편제돼서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이 돼서 운용하게 되고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소형 전술 차량에 거치해서 운영을 하거나 분리해서 개인 휴대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 개발이랑 생산 경험이 우리나라 전혀 없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런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성공 사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혹독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ADD하고 LIG 넥스원의 연구진들이 한 번은 그 영하 30도에 폭설까지 몰아치는 강원도 홍천
정말 춥잖아요, 온천이. 그래서 스키장이 잘 되죠 거기가. 거기서 시험을 하다가 고립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 동사 위기를 넘긴 적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시에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 영원 30도면 진짜 그런 어이구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요 여담을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무기 개발할 때 사실은 잘 관심 안 갖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험 평가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시험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무기 제대로 만드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 노하우를 요하는 분야인데 진짜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극한 상황을 다 테스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울 때, 더울 때, 소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어떻게 보면 때워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시험 평가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들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줄 필요가 있다. 대단하네. 자 그러면 이 현공 자, 스펙 아주 숫자로 그냥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무게가 이제 13kg고요. 유효 사거리는 2.5에서 한 3km 정도 됩니다.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하 1.7 정도 되고 이거는 뭐 전투기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마하 3, 4 이상 될 필요는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간 이게 가장 큰 특징은 3세대 대전차 무기인데 3세대는 뭐냐면 쏘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우리가 뭐 전에 얘기했던 파이 앤 포겟 쏘고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인데 참고로 이제 보병 그 대전차 무기는 1, 2, 3세대 이렇게 일단 나누는데 1세대는 뭐냐면 MCLOS라고 사수가 선으로 눈으로 보면서 유도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게임할 때 쓰는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종해서 명중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전차가 예를 들어 한 2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적이 발견하면 그냥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단점으로 부각이 됐고 2세대는 SACLOS라고 그래서 세미 오토매틱 커맨드 투 라인 오브 사이트 이것도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조종한다는 이제 그런 건데 별도의 조종기 화면에 목표물 하고 미사일을 일치시켜서 명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준도 쉽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명중률도 더 높아졌고 또 사수도 더 안전해진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3세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이라고 해서 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보통은 전차나 적 장갑차 차량에서 나오는 열을 탐지를 해서 쫓아가서 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적외선 영상 이제 탐색기가 장착이 돼 있고요. 기가 막히게 이제 목표를 쫓아가는 게 이제 이런 탐색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정확히 봐야 되니까 소형 고성능 광학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종합이 된 이제 그런 그 최신 기술이 집합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사관 안에 화염이 나온 게 아니고 일단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큰 화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발사관을 빠져나올 때는 사출 모터를 쓰는 거예요. 발사관 나올 때까지는 화염이나 후폭풍이 거의 없는 거죠. 나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터에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화염으로부터 사수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도 낼 수 있고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수가 발사한 다음에 신속하게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차도 이렇게 본인을 잡는 무기가 계속 개량되는 만큼 뭐 방어책을 이렇게 뭐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차 무기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차가 계속 또 변화를 하게 되죠. 측면 방어를 강화하고 또 능동형 방어 체계 만들고 그리고 반응 장갑 이런 걸 채택을 하는데, 사실 반응 장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옛날에 프라모델을 만들 때도 반응 장갑 이런 거 붙이면서도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겉에 붙는구나 하고 생각 정도 하고 붙였는데, 한 겹 더 뗀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두 개의 장갑 사이에 이제 화약을 넣는 건데요. 탄두에 맞으면 이게 폭발을 하죠. 안쪽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터지니까. 그 밀어내는 이렇게 효과가 있나 보군요.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이제 힘을 예. 그 뚫고 들어오는 힘도 그렇고 뭐 터지는 힘 이런 걸 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갖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장갑을 원래 장갑을 보호한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또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 장갑을 뚫는 게 그렇죠. 또 더 센 창이 나오겠군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공 같은 경우에 이제 탄두가 이제
반응 장갑을 뚫기 위해서 만들어진 텐덤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탄두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탄두가 2개라고요? 예, 탄두가 어떻게 2개 두 개죠? 있는데 굉장히 원리 자체는 뭐 단순하죠. 논리는. 예. 이제 여기 탄두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선구 탄두라고 하는데 아 여기 선구, 탄두, 탄체 이렇게 네. 있네 여기. 예. 여기 이제 들어가면 처음 먼저 폭발하지 않겠어요. 부딪히면서 그죠? 그렇겠죠. 먼저 폭발을 하면 그때 반응 장갑에서 화약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 이제 이 상황이 한번 상쇄가 되죠. 반응 장갑의 예. 폭발력은 이미 얘를 통해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탄두, 더 강력한 주탄두가 그 다음에 터지면 야. 이미 그건 없어진 상태니까. 예. 첫 번째 탄두가 이렇게 일종의 살신성에 비슷한 거죠. 야 이거 반응 장갑을 막기 위해서 야 이거 탄두를 2개를 써서 야 진짜 창과 방패 그 얘기가 딱 맞네요 정말. 그렇죠. 이건 이제 네. 방패가 훌륭하니까 창을 2개를 써가지고 한 번 찍고 그 위를 또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액션 아주 그냥 예. 망치로 치던가 뭐 이래도 안 뚫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인 건데 둘 다 성형 자격 탄두인데 이걸 이제 직렬로 배치를 한 걸 이제 텐덤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성형 자격 탄두의 경우에는 탄두 직경의 한 4배에서 6배로 관통을 해요. 근데 직렬로 이렇게 2개를 배치하게 되면 탄두 직경의 10배를 뚫을 수 있으니 웬만한 장갑은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2.5km 떨어진 전차의 900mm 장갑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북한군이 보유한 뭐 전차를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관통력이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차에서 가장 추락한 곳이 항상 이제 맨 위쪽이잖아요. 현공은 또 이 상부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 유도하고 전차 상부 공격이 가능하도록 유도 조정 기법이 적용돼 있고요. 만약에 상부 공격이 어렵다, 그럼 또 정면을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공률을 전차를 파괴하는 성공률을 높인 그런 현공이죠. 네. 과거에 이제 보면 선공이 그 중동 국가에 수출하기 전에 이제 시험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재밌는 게 보면 이 표적을 이 동굴 안에 조그만 이 콜라 캔을 세워놓고 그거를 맞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요는 하여튼 그렇게 작은 표적도 맞췄다는 거예요. 아, 그 맞췄대요? 예, 그래서 동굴에 콜라 캔을 맞췄대요? 예, 이것도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그런 그 동굴 안쪽에 이제 작은 표적도 예, 통과했다 일단 명중을 그 테스트를, 시켜서 예. 통과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때 현장에서 그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에 해당 국가 테스트한 국가 군인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 설명서만 보고 또 2발을 쏴서 명중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럼 뭐 이 정도면 믿고 우리가 쓸만하겠다 해서 이제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현공은 비교적 단시일 내에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국에 수입한 나라에서 실전에도 사용을 해주고 예. 영상까지 또 홍보를 해줘서 상당히 그런 수출 면에서는 좀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럼 현궁이 대전차 미사일기에 뭐 샛별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뭐 현궁급 또는 뭐 현궁 위아래급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을 아무래도 이제 네.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블린 들어오셨죠. 제블린은 네. 진짜 유명하죠 제블린이. 네, 물론 이제 제블린이 옛날 영국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 네. 또 제블린이 우리도 뭐 갖고 있는 제블린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란 건가요? 예, 네. 동명이인 비슷한 건데, 약간 이게 그 3세대 대전차 미사일 대표 주장의 하나가 바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인데 얼핏 보면 옛날 이제 토우 미사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뭐 토우2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 거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 거의 최초의 3세대 파인 포겟 미사일이다. 미국은 계속 많은 실전을 겪지 않습니까? 이라크나 아프간전에서 사실은 제블린 미사일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전차만 잡는 데 쓴 게 아니고 시가전 할 때 이런 때 건물 안에 있는 적군을 잡는다지 이런 용도로 해서 많이 썼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조종경을 떼가지고 목표물 영상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미사일하고 본체하고 결합을 한 다음에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사하면 그 미사일이 그 입력된 영상, 목표물 영상을 찾아가서 이제 명중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이 무게가 이제 전체 중량이 22.3kg고 사거리는 우리 현궁보다 좀 깁니다. 4.3km 좀 이상 되는 호폭풍도 많이 줄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사격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역시 가격.
좀 비싸다는 게 흠이에요.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형국에? 이게 대략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3억 가까이 한 발에 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궁은 대략 1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뭐 2분의 1, 3분의 1, 예.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궁이 뭐 제블린보다 사거리는 좀 작고 그렇지만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블린의 경우 이제 12배율 적외선 영상 조준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적외선 CCD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한 30초 가량이 걸린대요. 30초가 뭐 짧다면 짧지만 실전에서는 긴 시간이죠. 쑥 지나가겠네요. 뭐, 네, 그 30초 전차가. 사이에 예. 얼마든지 뭐 역속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조준이 단점인데 현궁은 반면에 비냉각식 적외선 CCD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야간에 이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 및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으로 꼽힙니다. 예. 적외선 CCD 냉각이라고 하셨는데 또 냉각은 왜 하는 거죠? 적외선 CCD는 사실 뭐 여러 군데 사용을 합니다. 포획뿐만 아니고 망원경에도 쓰고 관측 장비, 뭐 천체 관측 이런 장비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이제 열이잖아요. 열 감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CD 자체의 온도가 높으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지금 발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CCD 자체나 그 주변의 열이 높으면 한마디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미사일 나가면 확 불도 뽕고 막 그럴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근처가 좀 뭐 노이즈가 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를 온도를 낮춰줘야지 주변에 그 불필요한 온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들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냉각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비냉각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형국이 견제해야 될 게 이 제블린 이제 얘만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아니죠 당연히. 딴 나라들도 또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딱 러시아네. 근데 턴도 딱 보니까 러시아네. 그럼요. 예, 근데 러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네, 애석하게도 예. 이스라엘. 그때 뭐 이집트한테 막 당한 다음에 진짜 절치부심 그렇죠. 개발을 열심히 했나 보군요. 네, 이집트한테 당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거기는 또 그 육지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육지로 이제 적국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한 게 이제 스파이크라는 건데 고성능 대전차 무기를 개발 운영하는 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되게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이 스파이크 MR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거리 버전이에요. 중량은 14kg이고 유효 사거리는 이제 2,500m, 2.5km 이제 그 정도인데 스파이크도 현궁이나 제블린과 같이 이제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이어 앤 포겟 플러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요? 네, 이게 더한 게 뭐죠, 그러면? 사수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발사되면은 높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 모드에서는 높이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사수의 위치에선 보이지 않는 뭐 언덕 뒤에 있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자기가 찾아냅니다. 필요시에는 이제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하나 더 포함해서 약간 좀 인공지능 느낌이 나죠. 쏘고서 걔가 뭐 이렇게 오면 뭐 그래도 광학 장비가 있으면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래가지고 보고 적외선으로 다시 탐지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전차가 있네 하고 이제 예. 떨어진다거나 혹은 저쪽이 낫겠네 하고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파이어 앤 포겟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가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산악처럼 장애물이 많고 뭐 좀 시야가 막히고 이런 곳에선 특히 이제 적전차가 숨어 있는데 찾기 힘든 장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스파이크는 독일이랑 이탈리아, 네덜란드, 나토 국가들이 이미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블린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수출을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국가가 많은 상태고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이런 해외 유사 무기하고 현궁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예. 사실 현궁이 뒤지지 않습니다. 현궁이 소형 경량이라 운영하기도 쉽고 또 유효 사거리라든가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도 다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좀 열심히 이 스파이크처럼 수출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 하나 첨언하자면 스파이크를 우리도 이제 수입해서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서북도서에 그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스파이크를 도입했는데 그거는 사거리가 무려 20km가 넘어요. 스파이크보다 아까 말씀하신 MR 예. 중거리 미들레인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스파이크도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거리는 20km 이상 긴 그 표적 그래서 뭐 전차뿐 아니라 동굴진지 뭐 이런 거 타격하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생각하는 게 기대하는 게 우리 현궁도 지금 2.5km, 3km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사거리 연장형, 그리고 다양한 스파이크처럼 모델을 만들면 또 수출하는데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쵸. 스파이크 케이스를 참고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궁이라는 본체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3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전차 미사일이 그러면 초기는 어떻습니까? 초기는 어떤 게 있었죠? 네, 초기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원쌤이 대전차 총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총탄으로 전차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1차 대전 때 나왔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총탄으로 그 옛날에 무슨 총탄을 쏘길래 이거 전차를 잡죠? 예,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초기에는 전차 장갑이 우선 굉장히 얇았습니다. 얇고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경이 큰 이 총탄으로 관통이 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전차 총이라는 게 그때 1차 대전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전차가 아무래도 좀 더 장갑이나 이런 게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이제 전차 잡는 대전차 총도 이제 대전차 포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1942년에 이제 등장한 바주카포.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주카포. 네, 바주카포 같은 경우는 이제 60mm 로켓 발사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 막을 열었다고. 제일 유명한 거 아닐까요? 바주카포 하면 진짜. 그렇죠. 방금 저희가 보여준 뭐 현금 스파이크 보여주고 이거 이름 뭘까? 다 바주카포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게 새 바주카포구나. 그러니까 무기 잘 모르시는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주카포가 진짜 유명하죠. 전차로 유명한 독일에서 또 유명한 대전차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총 생산량 600만 발에 이른다는 판저파우스트. 이거는 이름 600만 발을 만들었대요. 600만 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게임 해보신 분들 이거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네. 예, 이게 나치 독일의 패망을 3년을 늦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600만 발 중에 몇만 발만 맞아도 몇천 발만 맞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뭐 몇천 발만 맞았어도 탱크 몇천 대가 부러진 거니까요.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 전차보다도 이 판저파우스트를 더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대전차 로켓으로 분류가 되고요. 가격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생겼잖아요. 탱크에 비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아까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굉장히 좀 어린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이게 장점이 남녀노소. 네.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범용성이 뛰어나서 그게 또 사실은 이 무기 강점 중에 하나였죠. 이게 수류탄처럼 쓸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알만 가지고 예. 수류탄처럼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탱크뿐만 아니고 적 보병이 밀집한 데나 아니면은 기관총 진지나 벙커나 그러게요. 소총으로 상대하기 힘든 데는 다 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쏘면은 이거 저 들고 있는 저 발사관까지 다 그냥 끝나버리는 일회용으로 이제 만들었었죠. 이 판저파우스트가 2차 대전 때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저파우스트 3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이름은 이제 그대로 명성을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판저파우스트는 한 번만 원래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발사관 하나에 3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판저파우스트도 보면 발사관보다 이 로켓 직경이 이제 커잖아요. 그렇죠. 버섯처럼 이렇게. 근데 판저파우스트3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사관은 60mm인데 이 로켓 직경은 110mm. 이로 약간 2배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직경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위력도 커졌는데 500m 거리에서 70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독일 외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10여 개국에서 20만 발 이상의 판매가 됐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유명한 다른 무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제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가 별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갔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걸 다 뒤집어내는 그런 구소련의 저력을 제가 얘기를 또 드릴 텐데 바로 RPG-7. 역시 게임에서 엄청 많이 쏜.
그거는 인정. 자랑하실 만해요. 이게 대전차 무기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RPG-7. 보시면 아까 판저파우스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사일은 아니죠. 이제 앞에는 우리 뭐 유도 미사일들 얘기했던 거고 판저파우스트나 이런 거는 로켓이죠. 로켓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러시아어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라는 걸 이제 줄여서 RPG라고 얘기를 하는 거, RPG-7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냐? 미군도 써요 이걸. 미군이 그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사용할 정도로. 와, 미군은 이거에 진짜 노이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써요? 야전에서 지금 AK-47 같은 것도 뭐 러시아만 쓰는 게 아니고 별별 나라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장점이 많으냐면은 일단 발사관 직경은 40mm라서 이렇게 두껍진 않죠. 근데 전체 길이는 950mm니까 1m쯤 되는데 중량이 6.3kg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뭐 들을만하죠. 이거 생수병 큰 거 3개 정도 되네요. 이거. 그러니까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탄두까지 포함해도 탄두가 가볍기 때문에 탄두까지 포함해도 7kg가 조금 넘는 정도. 아, 생수병 4개. 야, 이거 할만하죠, 그럼요. 군용 장비로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거죠, 사실은. 이제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가성비인데, 아까 우리 무슨 뭐 1억, 3억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 미사일들. 만약에 아프리카나 중동의 암시장에서 이걸 구매하면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아, 현금으로 그렇게 사면. 네. 중동이나 아프리카 암시장까지 가셔서 이걸 사시게 되면 발사기는 $300. 야, 네, 아니, 300달러 그리고 포탄은 25에서 50달러.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발사관 포함해서 한 번 쏠 장비를 구매하는데 40에서 5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와, 제 사과폰 값이면 난 두어 대 사네요. 예. 싸게 사면 3대도 사고. 그러니까는 아까 1억 원하고 비교하면 이걸 몇 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권총, 소총 하나 사는 것보다 더 그런 쌀 수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발사관은 이제 이거는 여러 번 사용을 하는 거고 폭탄만 계속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일회용이 아니니까요. 아, 또 일회용도 아니에요, 이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탄은 이제 뭐 몇만 원이면 사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비정규군이나 심지어 테러리스트들도 너무 쉽게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AK-47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차 무기의 AK-47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값도 싸고 쓰기도 편하기 때문에 세계 40여 국에서 또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대전차 화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베트남 군들이 미군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욤키프르 전쟁 그리고 1979년에 소련 아프간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했죠. RPG-7은 사실은 재미있는 점은 전차 외에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도 당연히 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무엇을 쏜 것일까요? 날아가는 새라도 맞췄답니까? 뭘 예. 예. 아, 새를 맞췄대 이게요? 새는 새인데 사람이 만든 새죠. 예. 전투기 같은 걸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1993년 이제 이게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전투에서 소말리아 반군들이 RPG-7으로 미 육군의 블랙호크 특수전 헬기를 쐈습니다. 아, 블랙호크 다운시킨 게 맞아요. 아, 영화에 나오죠. 아, 이거 한 그렇죠. 번은 피했는가 그러는데 두 번째 또 누가 쏘니까 맞고. 아, 블랙호크 다운시킨 게 RPG-7이었죠.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두 대를 격추를 시켜요. 예. 물론 헬기니까 격추가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늘로 쏴서 헬기를 격추시킨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고요. 이 블랙호크가 한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56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로 560억 원짜리 두 개를 격추를 시킨 겁니다. 발사기 포함 50만 원짜리 아니에요? 재사용 가능한. 네. 그러니까 50만 원 더하기 5만 원 해가지고 네. 55만 원 정도 돈으로 1,000억 원을 이제 떨어뜨린 그런 경우죠. 야, 알라이 요승봉 맞네. 전장에서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 실제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CH-47 친누크 헬기라든지 이런 경우를 향해서 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휴대용 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미군이 아파치나 이 헬기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하나가 RPG-7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라이 요술봉 이름값 톡톡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생긴 걸로 보면은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매드맥스에서 그 워보이들 이렇게 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정말 닮은 녀석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대전차 무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기록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본방야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드맥스 속 워보이들이 사용하는 썬더스틱을 아시나요? 이 무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건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매우 흡사한데요. 고깔 모양의 성형 작약탄을 죽창, 막대기 앞에 끼운 후 적절한 거리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3개의 쇠막대를 추가한 일본의 대전차 무기 자돌폭내야 말이죠. 사실 이 자돌폭내는 유명 게임에서도 등장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데요. 그런데 이 자돌폭내가 미국으로부터 선전하는 대전차 무기 중 가장 이상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돌폭내가 이상한 무기로 전락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 지상부대의 선동을 이끄는 M4 셔먼 전차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격파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야마시타 토모 유키 장군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무기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자돌폭내였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원하는 대상을 찌르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끝에 있는 뇌관이 성형 작약탄을 기폭시켜 전차가 격파되는 원리였죠. 보기에는 조금 많이 보는 시선에 따라 많이 허술해 보일 수 있어도 일본군 대전차 무기 중에서는 강력한 편에 속했고 막대기의 길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폭발 지점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들 생각이었습니다만 개발을 마친 자돌폭내는 야마시타 장군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범을 보이게 됐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50mm의 관통력을 보여주며 미군 전차 격파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돌폭내가 폭발하면서 전차의 장갑을 뚫는 동시에 파편들이 주위로 흩어져 실험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이 자돌폭내 개발을 지시한 야마시타 장군도 대퇴부에 자돌폭내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이론상 성형 작약탄은 폭압이 사방으로 퍼지는 일반적인 고폭탄과는 달리 폭발력이 한 방향으로만 집중되는 지향성 폭탄인데요. 때문에 긴 막대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아무리 성형 작약탄이 지향성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폭탄은 폭탄인데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어쩔 것이고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의 폭압을 한낱 인간이 2m 앞에서 버텨낸다?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무기는 말이 안 됐습니다. 일단 미군 전차가 자돌폭내를 들고 오는 보병을 그냥 놔둘 리도 없고 설령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자돌폭내를 찌르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100%에 가까웠죠. 한마디로 자살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죠. 일본 육해군 사전에 의하면 전차에 접근하기 전 기관 탄총에 의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했으며 대본영 육군부가 작성한 자돌폭내 취급 설명서에는 공격할 때 위험하므로 반드시 두건, 장갑, 귀마개 등으로 몸을 지키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마땅한 대전차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그 당시 동맹군이었던 독일은 대전차 수류탄과 함께 HHL-3 자기 흡착 대전차 지뢰를 개발해 사용했었는데요. 사용과 동시에 폭발해 죽음으로 이끄는 자돌폭내와는 다르게 폭발하기 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았죠. 그래서 독일은 야 너희도 이거 제작해서 써 하며 설계도를 넘겨줬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죠. 흡착 지뢰의 중요한 구성품인 강력한 자석을 대량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지연 신관도 역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바오라 즉시 폭발하는 신관을 썼으니 그나마 제대로 베낀 성형 작약탄도 칼수록 조역하게 만들어 위력까지 감소하고 말았죠. 인명과 맞바꾸어서라도 전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폭무기의 핵심이지만
화력도 영 별로에 신관불량으로 터지지 않는 일도 많았으니 선택지의 문제가 아닌 떨어지는 능력 탓에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실제로 1945년 미 정보국의 보고에 의하면 레이드섬, 마닐라 등에서 이 무기가 사용되는 곳을 목격했지만 지금까지 아군 탱크에 대항하여 자돌폭내를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아마도 대전차 무기 중 가장 이상한 무기일 것이라는 처참한 평가를 얻고 맙니다. 훗날 일제가 패망하고 베트남에 자돌폭내를 남기면서 베트공에 의해 잠깐 쓰이지만 더 좋은 대전차 무기가 보급되면서 그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전차 무기로서도 자폭 무기로서도 실패작으로만 남고 말았네. 대전차 무기는 원래 보병을 전차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화기인데 일본은 대전차 무기도 가미카제 스타일로 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 두건과 장갑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진짜 그 폭약 앞에서 두건과 장갑은 이거 뭔 소용이 있는 아 참.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대전차 무기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야겠죠. 북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최근 열병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뭐 ICBM, SLBM 이런 전략 무기도 새로 등장시킨 게 주목할 대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는 이 보병 무기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RPG-7 대전차 로켓 중에 신형이 이제 식별이 됐어요. RPG-7은 이 발사관 형태로 돼 있고 뒤에가 뚫려 있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 등장한 걸 보니까 좀 더 길이도 길고 뒤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개머리판 같은 게 달려 있으면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 있다는 건 후폭풍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유자재로 소총처럼 쓸 수 있게 개조한 걸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 실내에서도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발견하기 더 어려울 수 있고 북한군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소위 분대 같은 소부대 전투력 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더 약해질 수 있는 북한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 숫자가 보병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1개 분대가 12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10명인데 이거를 8명으로 줄입니다. 왜? 이제 무슨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에 의해서 병력도 줄고 뭐 이러니까 줄이는 대신에 화력은 강화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화력을 강화하려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 우리가 전에도 다뤘던 K11 복합형 소총입니다. 이거는 5.56mm 소총 플러스 20mm 공중 폭발탄을 결합을 시킨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복합형 화기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실행에 못 옮기게 된 거고 화력은 그 외에 뭐 다른 앞으로 신형 소총도 뭐 들여온다고는 합니다만 그다지 뭐 강한 화력을 우리가 도입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원만 줄어들게 되는데 북한은 분대별로 이제 RPG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신형을 개발해서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또 지정사수라고 그래서 일종의 저격수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소부대 전투력을 좀 강화할 이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형공이 원래 대전차 무기지만 아까 미군의 제블린이 실제 시가전에서 보면 전차 위에 건물 안에서 저격수라든지 아니면 게릴라라든지 이런 공격하는데 아주 널리 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도 우리 군에서 좀 형공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국방부에서 이제 2020 국방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 육군의 전차가 약 4,300대, 장갑차는 2,600여 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4개였던 기계화 보병사들은 지금 6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를 더한 것도 모자라서 대전차 미사일하고 기동포를 또 탑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세졌군요. 네네, 전반적으로 더 세진 상태라서 이렇게 북한이 이제 전차 성능 개량의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를 방어할 우리 군의 경우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공은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근거리 전투에서는 사실 우리 아까 RPG-7처럼 그렇게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현대전 특성을 고려해서 보병 부대가 쓰는 이제 단거리 대전차 화기의 공공 목표를 또 전차뿐만 아니고 벙커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지휘소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네. 게임하다 보면 그 1인칭 슈팅 게임 하다 보면 2차 대전 배경 이럴 때 보병으로 뛰는데 갑자기 적전차가 나오면 진짜 게임하다가 덜컹해요. 큰일 났다. 나 초총밖에 없는데 지금. 그때 만약에 혹시 어디서 주워온 RPG-7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난 저걸 상대할 수가 있고 이제. 근데 진짜 그 실전 경험 당연히 없지만 게임에서도 전차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공포라는 거는 진짜 강력하거든요. 게임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뭐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걸 이제 메카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사람 우리 병사는 이제 바이오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성이 극상성이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메카닉을 바이오닉이 단순히 극복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상성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이런 뭐 대전차 화기가 될 테니까 자, 많은 그 개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린 RPG는 정말 짱이네. 그거밖에 안 해요, 가격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RPG 내가 볼 때 가성비 따지면 전무후무할 단거리 대전차 무기가 될 거예요. 와, 지금까지 그게 잡은 만약에 그 타겟은 와, 그